반갑습니다. 자니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의 한국지리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일단 이번 한국지리 시험에 대해서 좀 총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언론에 이 수능과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죠. 뭐 킬러 문항 삭제라든지 뭐 수험생들을 흔들 만한 언론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이도 자체, 그러니까 문제의 난이도만 봤을 때는 쉽게 출제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지리의 총 난이도, 문제 개별의 난이도를 살펴보면 어려운 게 없었어요.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However, 시간이 모자랐을 겁니다. 왜 시간이 모자랐을 거냐면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가 나왔어요. 특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가 나왔죠. 20번 같은 문제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선생님도 막 여러 중간 기말고사 출제를 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 보면서 가장 느꼈던 게 뭐냐면 지리 문제가 낼 게 이제 없습니다. 낼 게 없어서 새로운 형식의 문항을 개발해야 하는데 그게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스타일이 어떤 거냐면 다른 사탐 과목의 문제 스타일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사탐을, 그러니까 한국지리랑 세계지리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한국지리랑 뭐 생륜, 뭐 한국지리랑 사문 이런 식으로 여러 사탐을 선택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과목에서 나온 유형들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과목을 같이 하는 친구들은 뭐야 이거 내가 봤던 문제 유형이네, 이게 이제 지리에서도 나오네 이러고 그냥 풀었을 텐데, 오로지 지리만 했던 친구들은 난생 처음 보는 거죠. 이게 뭐야? 그러니까 낯선 유형이니까 그거를 풀기 위해 시간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다른 문제 풀 시간이 부족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문제들은 없었으나 새로운 문제 유형의 등장으로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다라는 게 선생님의 총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이번 9월 모의고사가 조금 기존의 9월 모의고사들과는 다르게 디테일이 조금 떨어집니다.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문제를 보통 선생님들끼리는 드립을 한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조건을 붙여줘가지고 이렇게 답이 나오게끔 드립을 한다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그 드리블이 조금 약했어요. 네.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선생님이 그 연구실에서 좀 열심히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해설 강의를 통해서 내가 시험을 풀 때 그래 이 감정이었어, 이런 게 있었다면은 공유를 해보시고 수능 때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는 걸 한번 준비해 보시고요. 그 다음 문제를 풀면서 개념 설명들을 다시 한번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이 개념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한번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무난하게 이제 우리나라의 암석과 관련된 산지 지형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산지 지형 문제. 다음 글의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고요. 기억, 디귿, 리을은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 중 하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지 지형 3개를 물어본 거죠. 자, 금강산은 우리나라의 돌산의 대표죠. 다음 지리산은 우리나라의 흑산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한라산은 우리나라의 화산의 대표죠. 자, 이렇게 체크해 놓고 바로 가면 되죠. 이제 택리지 글이 나옵니다. 세상에서는 금강산을 복례산, 지리산을 방장산, 한라산을 영주산으로 여기니 이른바 삼신산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기억은 흙이 두텁게 쌓인 산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끝났죠. 기억은 여기가 지리산이 되겠죠. 왜냐면 여기 흙이 두텁게 쌓인 산, 그러니까 토산의 성격을 물어본 겁니다. 토산의 성격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토지 비옥하고 온 산 어디에나 사람이 살기에 알맞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니은 그 다음 거 볼게요. 디귿은 순전히 여기 보시면 바위로 된 봉우리와 골짜기, 돌산이라는 거 알려주는 거죠. 돌산이니까 여기는 금강산이 될 것 같습니다. 디귿은 금강산. 자, 리을은 정상부에 큰 못이 있어.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백록담 얘기하는 거죠. 백록담이니까 리을은 한라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고 이제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흑산, 토산으로 분류되는 사례는 북한산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개념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죠. 우리가 배울 때 돌산과 이게 태블릿이 좋은 게 확대라면은 잘 보이더라고요. 자, 돌산과 흑산이 있습니다.
자, 돌산은 이제 기반함이 화강암으로 되어 있죠.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 자, 돌산의 대표는 악자가 들어가는 산입니다. 설악산, 북악산, 네, 치악산, 악자가 들어가고, 그리고 악자가 안 들어가는 산 중에 중요한 거 금강산, 그리고 북한산, 요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돌산이거든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흑산은요 기반함이 변성암으로 되어 있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지리산, 그리고 덕유산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보면 니은, 흑산으로 분류되는 사례는 북한산이 있다 했으니까 틀린 선지가 되겠죠. 다음, 디귿의 기반함은, 디귿이 이제 금강산, 돌산입니다. 돌산의 기반함, 돌산의 기반함 아까 뭐였습니까? 이게 화강암이죠, 화강암. 화강암은 모든 침식 분지의 배후 산지를 이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분지 지형 항상 기억해야 되죠. 분지는 기본 베이스가 변성암입니다. 변성암이죠. 변성암인데 여기에 뭐가 관입합니까? 화강암이 관입합니다. 자, 그리고 침식되죠. 침식이 됩니다. 이렇게. 자, 화강암, 화강암. 자, 침식이 되고 이렇게 남게 되죠. 이 모양이 그릇 분자 써서 분지지형이다, 분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분지의 배후산지 여기죠, 여기. 여기는 뭡니까? 변성암이죠. 근데 여기서 니은은 화강암이 배후산지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역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리을, 한라산에는 백두산 천지처럼 화부 함몰되어 형성된 움푹한 와지, 요거 뭐라고 그럽니까? 칼데라라고 하죠. 칼데라는 우리나라 백두산에만 있네요. 네, 그냥 백록담은 화구호죠. 그러니까 3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기억이 지리산이었죠. 지리산의 기반함, 변성암이 디귿. 금강산의 기반함, 화강암보다 형성시기가 느리다. 우리나라는 변성암이 오랜 시간 시원생대부터 있었다. 이렇게 배웠으니까 4번이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1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도 볼게요. 디귿과 리을, 금강산과 한라산은 마그마가 지표를 분출했는데 화강암이 이제 돌산은 화강암이 기반함인데 이거는 여기 그림에서 본 것처럼 관입해서 만들어진 거죠. 지표로 분출된 게 아니고 지하에서 관입돼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5번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4번이 되겠네요.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지도는 가나 고속국도 노선과 AD 도시를 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수능에서 철도하고 도로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이 다 공부할 필요는 없거든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는 도로 체계가 상당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로와 철도를 만들 때 시작점, 출발지하고 도착지의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알면, 그래서 시작과 끝만 알면 고속도로의 이름이 그냥 나옵니다. 네. 물론 아닌 것도 있어요. 아닌 것도 많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만한 도로와 철도가 나올 겁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를 보면요. 지금 보시면 중부지방에 동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지나가고 있죠. 강원도가 지나가고 있고, 인천에서 시작돼서 강릉까지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영동고속국도입니다. 자, 근데 이 문제 풀 때 이름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공부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름을 얘기하는 거지만, 이름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이름은. 자, 일단 써놓고 갈게요. 영동고속국도입니다. 자, 이 영동고속도로가 그 강원도 지역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고속도로예요. 그러니까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그 국도를 통해서만 강원도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넘었던 고개가 대표적인 게 미시령, 한계령, 대관령 이런 고개들이에요. 그런 데를 국도로 넘어갔어요. 교통이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가 이 영동 고속국도가 빵 뚫립니다. 그러니까 물류 체계가 확실하게 쫙 이어지죠. 그러면서 고랭지 배추 같은 것들도 막 서울, 수도권 쪽으로 이제 판매가 잘 되고 강원도로의 여행 이런 것들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영동고속국도 하나만 강원도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수도권과 강원도를 연결해 주니까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진짜 심합니다. 그러니까 고속국도를 새로 뚫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속초 양양까지 새로 고속국도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충청도 지나가게 이렇게 해가지고 삼척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고속국도도 지금 건설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강원도가 산지가 많아서 교통이 많이 좋지 않았잖아요. 접근성이 좋지 않았는데 이 영동고속국도가 굉장히 그 역할을 해줬었습니다. 그 접근성을 높이는데요. 아무튼 됐고요. 그 다음 나를 보면요. 나가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도착지가 부산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부산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국도.
그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10대 분들이시니까 노래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그 어렸을 때 광고 음악으로 뭐가 있었냐면요. 실제 노래예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아하 막 하면서는 노래가 있었어요. 보면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광역시들을 다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나라를 이어주는 경부축의 가장 핵심이 되는 노선이죠. 경부고속도가 이제 나아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ABCD 도시 살펴보겠습니다. A는 원주입니다. 원주. B는 강릉이죠. 그 다음에 C는 대전입니다. 그 다음에 D는 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군이 편입되면서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옛날엔 선생님이 도롱뇽으로 설명했는데 이제 거의 포도송이 같이 생긴 모양이 돼버렸어요. 대구. 자, 이렇게 하고 보겠습니다. 가는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우리나라 동계올림픽 어디였습니까? 평창이죠. 평창을 지나갑니까? 예, 평창 지나갑니다. 여기 지금 파란 색깔로 선생님이 색칠을 했습니다. 위쪽에. 평창을 지나갑니다. 맞네요. 다음 A와 D에는 모두 지하철역이 위치한다. A와 D는 원주하고 대구인데요. 대구는 광역시니까 지하철이 있습니다. 근데 원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자, 이것도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이 있는 지자체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선생님 좀 필기하는데 어려워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하철 정리를 하면요. 우리나라의 큰 도시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도권에 있습니다. 자, 수도권이 어딘지 아시죠?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자, 근데 이 수도권 전철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이 되죠. 그래서 이 수도권 지역이 어디까지 가냐면 강원도, 춘천까지 갑니다. 원래는 경춘선이라는 기차를 타고 갔었는데 이제 지하철이 뚫린 거예요. 지하철이 뚫렸고요. 그 다음 이 수도권 지하철이 충청남도, 천안까지 갑니다. 천안 아산이라는 곳까지 가요. 천안 아산. 그러니까 충청남도까지 가는 거죠. 네. 됐죠? 그 다음에 광역시들에 모두 있습니다. 광역시들. 원래 울산에는 지하철이 없었는데요. 부산 지하철이 연장 개통하면서 울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광역시엔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게 광역시엔 다 있는데 이 중에서 큰 곳 있죠. 대구하고 부산. 요 정도는요. 여기는 우리가 배웠죠. 위성도시가 발달합니다. 위성도시.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양산, 김해가 대표적인 위성도시고 대구 같은 경우는 경산이죠. 경산도 위성도시잖아요. 그 위성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직장은 부산하고 대구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교통 편의를 해줘야 되니까 지하철이 여기까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하철이 경북 경산까지 갑니다. 네, 그리고 부산 지하철은 양산하고 김해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경남, 경북에도 지하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내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사실 이건 너무 치사한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그 킬러 문항이 사라지니까 이런 디테일한 걸 물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좀 체크해 놓읍시다. 수도권 지하철이 강원도 춘천 그리고 충청남도 천안 아산까지 뚫려 있다는 거. 네, 됐고요. 그 다음에 모든 광역시에는 다 지하철이 있는데 특히 대구하고 부산은 주변에 위성도시까지 있기 때문에 경남, 경북도 다 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디에만 지하철이 없는 겁니까?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에만 지하철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없는 데가 지자체로만 보면 없는 데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뭐 경산이랑 김해, 양산은 사실 정거장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있으니까 만약에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이렇게까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는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B와 C에는 모두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가 있다. 혁신도시 위치 10개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10개. 자, 일단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원주가 있죠. 강원도의 원주, 그리고 충청북도의 진천 음성 혁신도시, 그 다음에 전라북도의 전주, 전라남도의 나주, 그 다음에 경상북도의 김천, 대구, 그 다음에 경상남도의 진주,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그 다음에 제주, 이렇게 10개입니다. 사실 광역시 수준의 혁신도시는 물어볼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왜냐면 광역시는 단독으로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소재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지역들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그 기업도시도 있죠. 기업도시 원주, 충주, 태안, 해남, 이쪽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B와 C에 있대요. 강릉하고 대전이니까 아니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는 걸로 되겠네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세 지역의 개발 사례라고 합니다. 서울의 개발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개발하면은 이제 철거 재개발, 보존 재개발, 수복 재개발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보존하고 수복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만 따로 확실히 기억해 주시고 보존 수복은 비슷비슷한 거 이렇게. 그러니까 대규모냐, 소규모냐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옥 형태, 가를 보니까 한옥 형태를 유지하셨대요. 유지 그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보존인지 수복인지 뭐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나를 볼게요. 과거에 복개되었던 도로를 이용하던 하천을 복개가 여러분 뭐냐면 이게 복자가 막 다시 한 것 같지만 복이 덮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개했다는 건 과거에 원래 하천이 흘렀는데 이걸 덮고 하천을 만든 거, 그 도로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복원했대요. 다시 복원했대요. 이게 대표적인 게 청계천인데 사실 이걸 몰라도 풀 수는 있습니다만 알아두시면 좋겠죠. 요즘 뭐 무빙이라는 드라마에서 청계천이 또 소재로 나와서 혹시나 고3 여러분들 보시고 있다면 얼른 끄시기 바랍니다. 수능 끝나고 봅시다. 수능 끝나고 무빙 선생님도 재밌어가지고 볼 뻔했는데 아무튼 청계천입니다. 아무튼 복원한 건데 이거는 확실히 가보다는 규모가 크죠. 스케일도 크고 뭐 철거 재개발인지 이건 좀 나누기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달을 보면 노후화된 주택들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편 이게 대표적인 철거 재개발이죠.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겠습니다. 나의 개발로 하천을 이렇게 하니까 휴식 공간이 증가했대요. 맞겠죠? 하천을 복원했으니까 여기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 걸 아예 그림으로 줬네요. 그죠? 맞습니다. 청계천이 엄청나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축제를 좀 언급할 때 진주의 남강 유등축제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청계천에서도 합니다. 유등축제 막 패러디 해가지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는 보존 재개발이래요. 아니죠. 다는 완벽하게 철거 재개발입니다. 틀렸고요. 디귿 가의 개발은요. 가 형태가요. 그리고 이제 다의 개발보다 기존 건물의 활용도, 기존 건물을 유지하셨다며. 손이 잘리네요. 네. 유지했대요. 유지. 근데 다는요. 완전히 다 허물고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건물의 활용도는 높겠죠. 가의 개발이. 그러니까 맞습니다. 기억 디귿이고요. 가, 다 개발 모두 지역 주민의 주도로 이루어졌나요? 아니죠. 특히 청계천 재개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때 갈등이 심했습니다. 드라마 무빙에도 나와요. 예, 이건 뭐 스포 이런 건 아니니까. 청계천이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시행한 사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변의 상인들은 다 반대했단 말이에요.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한 건 아니란 말이죠. 지역 주민 주도가 아니란 말이죠. 네, 물론 뭐 가하고 다 정도는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나가 확실히 아니죠. 확실히 아니니까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는 2번을 답으로 하면 되겠네요.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4번은 지역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학생들이 전라도 지역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여러분 수능 끝나기 전까지 백지도를 두고서 꼭 이 정리를 쭉쭉쭉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놓으셔야 확실히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지리가 외울 거 많아요. 이거 지역 언제 다 외워 하지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걸 다 알면 한 문제 맞추고 가는 거네요. 그죠?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는 계기를 갖자고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나온 지역들만 나옵니다. 기출문제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새로운 지역이 막 등장해서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는 건 거의 없어요. 예. 항상 나온 지역이 나오니까 그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역들만 확실하게 체크만 해놓으셔도 확실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딘지 체크해봅시다. A는 김제입니다. 김제는 지평선 축제, 지평선 축제 이런 거 기억해주시면 되겠고요. B는 남원이 되겠고요. C는 순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D는 해남이 되겠고요. 네, E는 함평이 되겠습니다. 자, 각 지역의 특징들 꼭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1일차 볼게요. 춘향전의 배경이 되는 광안루와 주변 지역 탐방했대요. 남원이죠? 남원 처음에 갔으니까 B가 되겠고요. 람사르 협약 습지, 대표적인 게 이제 창녕 우포늪 이런 데가 있고 그 다음이 순천만 습지죠. 순천만 습지. 그러니까 C가 되겠고요. 다음 나비축제래요. 자, 여기 보시는 이 함평은요 나올 수 있는 게 나비축제밖에 없습니다. 나비축제가 우리나라 축제 1등 했었어요. 1등. 그러니까 함평이란 도시 들어본 적도 없을 친구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여기 있는 친구들은 주변 지역 친구들이야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근데 수도권 친구들도 유일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게 함평 나비축제란 말이죠. 나비축제 진짜 유명하거든요. 나비축제, 함평 나비축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네요. 그러니까 B, C, E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F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보시면요. 항상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지도, 그러니까 서울 인구 이동이나 이런 거, 인구 특징을 보실 때요. 항상 여러분들 기억해 주실 게 가까울수록 상호작용은 활발하다.
멀수록 상호작용은 활발하지 않다.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어느 도시나 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 학교에 가가지고 가장 많이 대화하는 친구가 누구예요? 내 자리 주변에 있는 친구랑 사실 제일 많이 얘기하지 않나요? 내가 1반인데 10반에 있는 친구랑 얘기를 많이 하지 않잖아요. 1반에 있으니까 2반이나 3반에 있는 친구랑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멀리 있으니까. 그 가까울수록 상호작용이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서울로 통학하는 출근 인구 비율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럼 어디가 제일 많겠습니까? 서울이랑 가까운 데가 무조건 많을 겁니다. 이런 거 기억해 주시고 풀면 됩니다. 일단 어느 지역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가평이고요. 여기는 성남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진짜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 나올 수가 없는 화성이 되겠죠. 자, 이러고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나왔습니다. 자, 성남의 특징 좀 살펴보면요. 자, 일단 성남은 우리나라 1기 신도시 분당이 있던 지역입니다. 바람이 분당, 죄송합니다. 네, 오랜만에 또 영상 찍으니까 신나서 그랬어요. 선생님이 학교를 분당에서 나왔습니다. 분당에서. 이때 신도시, 그 1기 신도시 막바지였어요. 막바지. 왜 그랬냐면, 선생님이 졸업할 때쯤에 친구들이 이사를 진짜 많이 갔어요. 이사를 왜 갔냐면, 이때 2기 신도시 판교가 등장해요. 나 판교로 이사가? 이런 친구들 진짜 많았어요. 부럽다. 분당 살다가 판교로 이사를 가다니. 따따부리네. 농담입니다. 근데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판교가 생기면서 판교에 테크노밸리, IT 기업들이 엄청나게 모였죠. 여러분이 아시는 뭐 넥슨, 그다음에 네이버 이런 기업들 다 여기 있어요. 네, 넥슨, 뭐 NC 뭐 이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IT가 엄청나게 발달했다. 그리고 성남은 강남이랑 매우 가깝습니다. 그 우리가 여기 옆에 2번 문제였나요? 2번 문제 살펴봤던 경부고속국도도 지나가고요. 그 분당 수서간 뭐 고속도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이렉트로 강남이랑 연결하는 도로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 IT밸리 여기 출근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 강남으로 출퇴근하시는 거죠. 강남으로. 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 화성은 우리나라 요즘 최근 엄청나게 뜨고 있죠. 제조업이 엄청나게 뜨고 있고요. 그리고 2기 신도시가 있는 곳입니다. 이 정도로 기억하면 될 것 같죠. 이 화성이 이제 곧 100만이 넘을 것 같죠? 제가 지금 그 코시스 통계를 안 들어가 봤는데 곧 100만이 넘을 겁니다. 그럼 또 특례시 관련 얘기가 또 나오겠죠. 네. 그다음 가평은 대표적인 이제 군 지역이니까 여기가 촌락의 대표적인 특징을 띠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A, B, C가 어디냐 봐야 될 텐데 일단 노년 부양비가 가장 높은 곳 여기가 가평이 되겠죠. 요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A하고 B 중에 어디가 더 유소년 부양비가 높을 것이냐. 자, 유소년 부양비라는 건 결국 I잖아요. I가 많은 곳이 유소년 부양비가 높겠죠. 그럼 I가 어디가 많을까 했는데 최근에 젊은 성인 남녀들이 어디로 이사를 가냐를 보면 되겠죠. 자, 선생님의 입장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선생님도 서울로 살고 있지만 곧 결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아직 미혼입니다. 네, 근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여기 1기 신도시들 집값은 엄청 비싸요. 왜 비싸냐면 서울이랑 가깝잖아요. 서울이랑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교통, 서울 수도권 지하철도 여기 훨씬 많고요. 비싸요. 이제 이 젊은 신혼부부들이 여기도 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조금 더 외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2기 신도시 쪽에 훨씬 더 젊은 부부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가 좀 더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2기 신도시가 있는 곳이 유소년 부양비가 좀 더 높게 나타나니까 여기가 화성, 그리고 여기가 성남이 되겠죠. 그리고 노년 부양비가 왜 좀 더 높아야 하는가? 1기 신도시에 살고 계시던 분이 이제 점점 나이를 드셨을 거 아닙니까? 1기 신도시가 90년대에 지정이 되었으니까요. 꽤 시간이 지났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노년 부양비가 좀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러고 이제 볼게요. A는 B보다, 화성이 성남보다 서울로 통학하는 출퇴근 인구 비율이 높을 거래요. 아니죠. 왜냐면 멀거든요. 멀어요. 여기서 출퇴근하기 쉽지 않아요. 안 해요. 네, 그러니까 틀렸죠. 그다음 A는 C보다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A는 C보다 청장년층은 요즘에 화성으로 엄청 몰려가고 있죠. 네, 여기 가평입니다.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배워야겠죠. 그러니까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낮다니까 틀렸습니다. 높다라고 해야겠죠. 그다음 B는 A보다 성비 남자가 더 많습니까? 남자 비율이 높습니까?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제조업이 발달했으니까 화성이 훨씬 더 성비가 높아야죠. 근데 성남이 높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다음 C 가평이 화성보다 인구 밀도가 높니요? 아니죠. 인구 밀도가 낮아야겠죠. 틀렸고요. C는 B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지식들 다 모르고 그냥 이 가평 지역이 가장 멀리 있으니까 촌락이야 라고 놓고 그냥 풀면 답이 나오는 선지였습니다. 그렇죠? 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가 나왔을 때 선생님도 솔직히 이거 가평인 거를 오랜만에 문제 푸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름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요. 여기 그냥 촌락이야라고 놓고 풀었어요. 촌락이야 놓고 풀고 그냥 하니까 풀려요.
풀립니다. 이 5번 선지는 내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 요 정도만 갖고 있으면 다 풀리는 거잖아요. 가평이 촌락이야. 서울이랑 머니까 근교 농촌의 성격을 갖고 있어. 이것만 알아도 아 그러면 촌락 성격이니까 노년층 비중이 높겠군. 노령화 지수 높겠군. 바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역 이름에 꼭 그 선생님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 지역 이름에 꼭 강박관념을 가질 정도로 막 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문제 푸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세계지리 영상을 찍겠지만 세계지리는 조금 이번에 그걸 좀 요구하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정도 배경 지식은 다 갖고 수능에 가자고요. 됐었죠? 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폭염, 한파, 호우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가부터 볼게요. 땡땡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충분한 물 마시고요. 가벼운 옷 차림 뭐 이런 거 하래요. 폭염이 되겠죠. 폭염주의보입니다. 그 다음 나와볼게요. 땡땡주의보가 발효되었다. 많은 비니까 호우이죠. 자, 그리고 보온유지, 수도권, 동파 나오는 다가 이제 한파가 되겠죠. 자, 이러고 이제 선지들을 보는 거죠. 기억, 가는요, 폭염이 난방용 전력 소비량을 증가시킨대요. 지구 멸망입니다. 그죠? 네. 더워 죽겠는데 난방용 전력을 소비한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죠? 네. 호우주의보는요, 강한 일사로 인한 대류성 강수가 나타날 때 주로 발생한다. 자, 이게 조금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디테일한 드리블이 좀 부족했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 선지만 보면요. 강한 일사로 인한 대류성 강수가 나타날 때 이게 뭡니까? 소나기가 내릴 때로 해석하면 됩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 그죠? 소나기가 내릴 때 우리나라는 호우주의보를 발령하나요? 여러분들 이제 10대, 이제 19살 수능을 준비하시면서 이제 지금까지 살면서 소나기가 내렸을 때 경험해 보시면 소나기는 보통 짧은 시간에 와 쏟아지고 금방 그쳐요. 그죠? 이 짧은 시간에 내린 비가 하천으로 흘러가고 하천을 범람시키고 산사태를 일으키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대류성 강수가 한 번 단순히 나타났을 때 나타나기 힘들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선지입니다. 틀린 선지인데 어떤 게 좀 부족했냐면 이거를 강한 일사로 인한 대류성 강수가 나타날 때 주로 여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냐면 이거 선생님 연구실에서 같은 지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토론을 한 거예요. 이걸 여름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강한 일사로 인한 대류성 강수가 주로 나타날 때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그게 언제입니까? 여름철이죠. 여름철에 호우주의보가 자주 발생하다 이러면 맞는 설명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문장 조절을 해주셨으면 이런 그 논의 자체가 안 나왔을 텐데 실제로 지금 선생님 연구실에 있는 지리 선생님들 그리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현장에서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이 나왔대요. 학생들이 이거 왜 틀려요 니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여름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해석은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드리블이 아쉬운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여기서 의도한 건 대류성 강수는 소나기니까 그 소나기는 호우주의보를 내리기엔 어렵죠. 보통 우리나라 호우주의보는 긴 장마, 집중호우, 남서기류가 유입됐을 때 집중호우, 태풍 요 정도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분명 수능 때는 더 좋은 문장으로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디귿, 시베리아 기단이 한반도에 강하게 영향을 미칠 때 주로 발생한다. 시베리아 기단이 한반도에 영향을 강하게 미칠 때가 언제입니까? 겨울이죠. 겨울에 한파주의보가 잘 발생한다. 디귿 맞고요. 리을, 나는 강수, 다는 기온과 관련된 재해이다. 맞고요. 그래서 디귿, 리을 5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자체는 쉽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드리블이 좀 부족했던 것 때문에 학생들이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죠. 이거 뭐야? 니은, 디귿, 리을이 답인데?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모자라게 됐다라는 게 이번 시험에 좀 핵심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7번 낙동강 하천지형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자갈모래는 선생님이 지금 대학원에서 지형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문을 읽다 보니까 이게 논문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낙동강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하천이거든요. 그래서 이 낙동강을 출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출제하신 분이. 자, 하천의 특성. 하천은 지류가 합쳐 큰 본류를 이룬 후 바다로 빠져나간다. 이거 예, 보이시죠? 이 굵은 게 이제 본류죠. 굵은 게 본류입니다. 본류. 이 굵은 게 본류가 되고요. 짜글짜글한 게 지류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해서 바다로 빠져나간다. 하천은 흘러가면서 주변 산지와 하천 상류에서 공급된 물질을 운반, 퇴적하고 다양한 지형을 만든다. 네, 하천 여러분 이 산지에서 공급되는 물질들 이것들을 이제 하천이 막 싣고 가다가 범람하면 범람원을 만드는 거고요. 이거를 끝까지 바다까지 갖고 가서 퍼뜨리면 삼각주가 되는 거죠.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갈 모래 비율 이런 것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쭉 내려갈수록 점점 이 자갈들이 풍화되고 하니까 점점 작아지는 모래가 많아집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수능이랑 전혀 관련은 없지만 여기를 한번 좀 봐주시면요, 금방 하고 지울게요.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자갈이 뭐 풍화되고 아무튼 쭈쭈쭈쭉 해서 모래가 계속 많아져야 되는데 갑자기 자갈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지형적으로 여기가 의미가 굉장히 큰 곳이에요. 근데 고등학생 수준에서는 사실 몰라도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만 몰라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림이 나오니까 학생들은 또 뭐야, 아니 하루로 갈수록 갑자기 모래가 많아진다며, 근데 여기는 갑자기 자갈이 생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아쉬웠다는 거죠. 낙동강 중간에 협곡이 있습니다. 협곡이 있다 보니까 이 협곡에 자갈들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모래들은 쑥쑥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자갈들이 여기 뭉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갈이 갑자기 많아지는 구간이 나타나요. 그걸 보여주는 건데 이게 여기 이렇게 출제가 돼버리면 헷갈린다는 거죠.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은 점점점 구성물질은 작아져야 돼, 작은 것만 내려와야 되는데 중간에 갑자기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아 뭐야 헷갈리잖아 이렇게 됐다는 거죠. 아쉽습니다. 네. 문제 푸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만 이 그림 하나가 혼동을 줄 수 있다 이거죠. 네. 자, 값을 볼게요. A는 B보다요 하천 퇴적 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가 커요. A와 B 지점에 이 동그라미 줬잖아요. 눈 떴냐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죠? 예. 값은 맞는 설명이고요. 그다음 B는 C보다 하천의 평균 유량이 많아요. B하고 C. 자, 여기 보시면 지류들이 여긴 요만큼만 들어갔는데 여기는 지금 어마어마한 지류들이 다 C 쪽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C가 훨씬 더 유량이 많겠죠. B가 많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AB 구간은요, BC 구간보다 하상 평균 경사가 완만해요. 자, AB가 상류죠? BC는 하류죠? 이것도, 선생님, BC는 직선이고요. AB는 뭐, 이렇게 가로로 흘러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상류와 하류죠? 네, 상류와 하류니까 평균 경사는 상류 지역이 더 급하겠죠? 그래서 AB 구간이 더 완만해요 했으니까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뷰응이네요. 뷰응. 항상 병선지는 약간 틀린 게 많아요. 뷰응이라서 그런가 봐요. 아무튼 그다음 낙동강 하구에는 삼각주가 있어요. 맞네요. 정. 그래서 갑정 2번이 답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안 한 친구들이라면 시험 문제 푸는데 특화된 겁니다. 그냥 쭉쭉쭉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내가 이런 고민을 했다면 그냥 빠르게 잊어버리고 다음 문제 풀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컨트롤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수능 때는 더 디테일하게 이런 식으로 안 나올 겁니다. 더 다듬고 문장도 다듬고 이렇게 다 수정하셔가지고 문제 푸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나올 거예요. 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기후 문제가 나왔고요. 자, 이번에 선생님이 왜 킬러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했냐면 기후의 통계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어요. 기후 통계가 어렵게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산업 파트, 농업 파트 이런 것도 통계가 어려운 게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킬러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체감 난이도는 높았어요. 체감 난이도 높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통계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안 나왔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언론에서 킬러 문제 없애라고 한 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통계 문제 어려운 게 안 나왔었죠. 그러나 수능 때는 또 모릅니다. 9월달 간을 봤잖아요. 간을 봤으니까 수능 때는 언제든지 변칙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해야 됩니다. 우리는 수험생이니까요. 아니 열심히 통계 공부해놓고 안 나오면 땡큐죠. 왜냐면 그 통계 공부한 거 기반으로 문제가 다 풀릴 테니까요. 어쨌든 참 요즘 학생들한테 참 해설 강의 이거 지금 찍으면서도 그렇고 현장에 제가 학교에 있었을 때도 그렇고 참 미안해요. 왜냐면 이제 선생님이 좀 변명을 하자면 지리가 이제 문제 낼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수능이 94년도부터 시작됐잖아요. 그죠? 94년도부터 시작됐으니까 지금 기출문제 쌓인 게 얼만큼입니까? 문제가 이미 나올 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낼 수 있는 킬러 문항은 사실 통계가 그래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무튼 풀어볼게요. ABC 어딘지 일단 보겠습니다. A는 태백이고요. 자, 보시면 이 점 찍는 것 작업도 하나하나가 굉장히 디테일한 작업이거든요. 해안가에 안 찍혀 있죠? 그 말은 여기 있는 태백 산지에 있다라는 거. 그죠? 산맥 위에 있는 도시라는 거. 이거 찍은 거죠? 그죠? 네, 태백이고요. 다음 B는요, 부산이 되겠네요. C는요, 제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가나다에 연교차 주고 최나늘 평균 기온 주고 강수량 줬습니다. 자, 일단 연교차가 제일 큰 곳이 어딘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A, 태백이죠. 왜냐면 고도가 높고요. 그리고 여기 셋 중에 위도도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연교차가 제일 크겠죠. 검정색이 연교차입니다. 연교차가 제일 큰 친구, 이 친구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태백이 되겠네요.
그 다음 부산하고 제주인데요. 자, 기온의 연교차가 제일 작은 곳이 어딜까요? 섬이고 제일 남쪽 저위도 지역이겠죠. 그러니까 기온의 연교차가 제일 작은 이 친구가 제주가 되겠네요. 여기가 부산이 되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제일 따뜻한 곳도 제주가 되겠네요. 제일 따뜻한 곳, 제일 저위도 지역이니까요. 풀렸네요. 가가 A고요. 가 A. 그다음에 나가 C네요. 그리고 B, A, C, B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2번.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2번 문제입니다. 농산품 문제가 나왔습니다. 농산물. 배추, 쌀, 옥수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당황이 아마 또 됐을 겁니다. 내가 공부한 건 쌀밖에 없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공부한 게 뭐예요? 쌀이죠, 쌀. 그나마 우리가 배운 게 이제 그루가리 작물, 포리. 그다음에 뭐 시설 원예 작물, 과일, 뭐 채소 이런 건데 배추하고 옥수수라는 특정 작물을 주니까 또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당황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읽어보면 천천히 풀어볼 수 있다. 철원 평야에서 냉해가 강하고 재배기가 짧은 품종으로 이걸 생산한대요. 그래서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되어 있대요. 자, 지리적 표시제가 사실은 학생들한테 다 외우라고 할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기출문제에 나왔던 건 꼭 기억을 해줘야겠죠. 지금까지 기출문제에 지리적 표시제로 여기 배추, 쌀, 옥수수 중에 나온 건 쌀밖에 없죠. 쌀 지리적 표시제가 문제가 나온 게 딱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어디냐면요. 여기 지금 나온 철원이요. 철원 오대쌀이라는 곳이에요. 오대쌀. 그 다음에 여주 이천. 임금님 쌀. 선생님도 이천 쌀을 먹습니다. 네. 선생님 그 대학원 오면서 밥솥을 새로 샀거든요. 이천 쌀이 진짜 맛있어요. 쩔어요. 아, 진짜 맛있어요. 근데 철원 오대쌀은요. 정말 비싸요. 사실 먹고 싶은데 비싸요. 맛있어요.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이 돼 있어요. 이 두 개, 이 철원 오대쌀, 여주 이천 임금님 쌀은 지리적 표시제에 있다라고 선지로 수능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철원은 쌀이죠, 쌀. 자, 철원 용암대지가 형성돼서 거기서 쌀 농사 지을 수 있었던 거 모식도 기억나시죠? 그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홍천은요, 산지가 많아서 이거 재배 농가가 많대요. 그리고 지리적 표시제로도 등록이 되었대요. 뭐, 껍질이 얇아, 씹는 맛이 하고 부드러운 인기가 있으며, 이것만 보면 배추인지 쌀인지, 배추인지 옥수수인지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달을 볼게요. 평창은요, 해발 고도가 낮아, 기온이 낮아. 해발 고도가 높고, 기온이 낮아. 여름철 이거에 재배 유리하다. 그리고 고위평탄면 힌트가 나왔습니다. 고위평탄면. 고랭지, 배추 농사를 얘기하는 거죠. 배추. 그래서 다가 배추고요. 여기가 옥수수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러분 강원도 찰옥수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길거리 막 아버님 어머님이랑 이렇게 장거리 운전 가다 보면 길거리에 막 강원도 옥수수 판다 이런 그 트럭들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죠? 홍천이 강원도 옥수수로 지리적 표시제가 등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네,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랭지 농사 짓는다는 거는 배웠잖아요. 그건 알고 있으니까 고랭지 배추는 아니까 당연히 남은 거 옥수수겠구나 이렇게 풀면 되죠. 선생님도 처음에 홍천이 지리적 표시제까지 등록되는 줄 몰랐어요. 네. 근데 하니까 등록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풀면 되죠.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었다. 자, 볼게요. 가의 생산량, 쌀의 생산이 가장 많은 곳은 경북이래요. 아니죠? 전남이죠? 옥수수가요, 밥보다 논에서 재배가 된대요. 심각하죠. 그죠? 옥수수를 논에서 재배한다. 네. 안 됩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 땅도 좁은데 여기서 재배하면 안 되죠. 그다음, 노지 재배보다 시설 재배래요. 시설 재배가 뭡니까? 비닐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 배추를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다? 보통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건 과일, 뭐 원예 농업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그리고 고위평탄면에서 한다며요. 고위평탄면에 비닐하우스 어떻게 다 지어요, 그죠? 네. 그 다음, 가는 나보다 국내 식량 자급률. 자,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에 대한 내용이 한국지리에 나옵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낮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식량 안보가 중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자급률이 거의 100%인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쌀이에요, 쌀. 그러니까 다른 재배 작물들보다는 훨씬 자급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4번 맞는 선지고요. 5번. 배추가요, 쌀보다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면적이 넓대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식은 배추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4번이 맞는 답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0번 문제입니다. 북한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북한 같은 경우는요, 북한 파트는 꼭 6월하고 9월에는 나오지만 수능에는 잘 출제가 안 되는 주제이긴 합니다. 항상 이 북한 파트는 우리나라 사정이 휴전 분단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 문제를 출제하는 게 사실은 조금 정치적인 이슈가 많이 나타날 수 있어서
본 수능에는 아직까지 제대로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는 준비해놔야 된다는 거. 왜냐면 이번 9월 모의평가에 북한 관련된 문제가 2개 나왔거든요. 기후 하나, 이거 하나. 그러니까 북한 관련 파트를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보통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아니면 이제 기후 문제 같은 경우도 남한이랑 북한을 섞어서 내는 경우가 있는데, 아예 이렇게 단독으로 2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은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뭐 따로 공부를 막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 공부하셨을 때 수능 특강이나 교과서 같은데 한 번만 살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북한 최대 도시인 땡땡이래요. 북한 최대 도시 어디입니까? 평양이죠. 평양. 가는 평양이에요. 가가 여기죠. 여기가 평양입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 남포입니다. 남포. 여기가 나입니다. 남포. 그래서 서울 이어진 평남선을 이와 유사한 서울 인천 간 경인선과 비교하면 철도가 도시 발달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했습니다. 자, 우리 아까 2번이었나요? 도로 문제 풀 때 선생님이 우리나라 철도하고 도로 같은 경우는 시작점하고 도착점을 이어가지고 노선 이름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철도 이름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철도 이름을. 여기서 지금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 경인선이래요. 경인선. 경이 서울 경자죠. 서울에서 출발했고 인으로 시작하는 도시 여러분 아는 거 뭐 있습니까? 인천이죠. 그러니까 서울, 인천을 연결해주는 하는 거예요. 그죠? 평남선이래요. 평양, 남포. 평남선. 자, 여기 또 나옵니다, 이제. 자, 중국 단둥반도와 마주하고 있는 국경도시 땡땡이래요. 평의선의 종점이래요. 자, 평이 어디예요? 평양. 의가 여기죠. 신의주. 다가 신의주. 여기입니다. 신의주. 자, 그 다음 이쪽 맨 끝에 있는 데가 나진선봉이라는 곳입니다. 나진선봉. 그래서 줄여서 나선지구라고도 해요. 네, 나진. 항구도시 나진은요. 나진. 네. 러시아와 국제철도로 연결되는 평라선이래요. 평양, 나진. 평라선. 그렇죠? 자, 북한의 철도. 일단 문제 풀고 철도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니까요. 쭉 이제 보시면 다는요. 다. 신의주는 압록강 철교를 통해 북한과 연결된다. 압록강이 어디입니까? 백두산에서 앞으로 오르면 압록강, 뒤로 오르면 두만강. 그죠? 근데 백두산이 위치 백두 머리 뒤쪽에, 토끼 머리 뒤쪽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두 군데 중에 여기 있다고요. 여기 위에 여기 볼록볼록 튀어나온 게 두 개잖아요. 백두, 그러니까 뒤쪽. 여기는 어디예요? 아까 이따 문제 풀 때도 나왔겠지만 중강진이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백두 뒤쪽이에요. 앞으로 오르면 압록강, 뒤로 오르면 두만강. 압록강 철교를 통해 중국과 연결이 된대요. 맞는 설명이네요. 그 다음 남포는 가의 외항, 평양의 외항. 여기 항구도시라고 나와있으니까 외항. 우리나라 인천과 같은 성격이죠. 서울의 외항, 인천. 서해 관문이 있대요.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 다에는 라보다 먼저 지정된 경제특구가 있대요. 자, 우리나라 북한에 가장 먼저 경제특구가 된 게 이 나진선봉지구입니다. 유엔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유엔에서 최초로. 그래서 여기가 제일 먼저 된 곳이다. 예, 이거는 수능 특강이랑 교과서 한번 읽어보시면 쭉쭉 나올 겁니다. 이것은 틀린 설명이고요. 분단 이전의 경의선 철도래요. 경의선? 서울 경자네요. 서울하고 신의주를 연결해줬대요. 서울하고 신의주를 연결했는데 가와 라를 경유했대요. 나진까지 갈 리가 없죠. 그죠? 네, 그러니까 리을은 틀린 선지, 기억, 니은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철도 조금만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철도가 자, 여기다 이쪽에 구석에다 그리면 될 거예요. 잘 보실 겁니다. 자, 우리나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철도의 시작은 항상 서울입니다. 서울이 경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철도가 경부고속철도입니다. 부산. 경부선이에요. 경부선. 자, 여기서 경부선이 갈라집니다. 어디 가야 돼요? 여기 이렇게 되면 어디가 소외돼요? 전라도가 소외되잖아요. 전라도로 가는 철도가 있어야겠죠. 그 전라도가 갈라지는 곳이 대전이에요. 대전에서 이렇게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익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익산에서 두 갈래로도 갈라져요. 익산에서 두 군데로 갈라져요.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광주, 목포를 가는 곳이 있습니다. 광주, 목포. 자, 여기가 우리가 배운 호남평야가 지나가는 곳이죠. 그래서 이게 호남선이에요. 들어봤죠?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 호남선이 여기예요. 그리고 익산에서 여수로 갑니다. 여수로 가는 여기가 전라선이에요. 자, 이게 가장 많이 학생들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호남평야 지나간다, 호남선. 광주 쪽으로 가는 거예요. 광주. 그리고 여수로 가는 게 전라도를 관통한다. 그래서 전라선.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편해요.
네. 여러분이 아셔야 될 선들이 몇 개 있는데 여기 좀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여기 경부선이 강원도까지 뚫렸죠. 이게 강릉이에요. 그래서 이게 경강선이에요. 경강선. 자, 이거는 전통철도입니다. 전통철도. 자,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에 뭐가 생깁니까? KTX가 생기죠. KTX는 대전에서 갈라지지가 않아요. KTX는 어디서 갈라지냐면 여기 있는 오송이라는 곳에서 갈라집니다. 오송에서 이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오송에서 경부선과 호남선이 쭉 갈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오송. 여기가 KTX의 분기점이에요. KTX의 분기점. 괜찮으시죠? 네, 요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송이 그래서 요즘 출제 많이 되고 있잖아요. 뭐 고속철도의 분기점으로 해서 이런 선지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TX의 분기점입니다. 분기점.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1번 문제입니다. 울돌목 지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문제도 선생님은 여기 연구실이랑 이제 현장에 있는 지리 선생님들이랑 연락을 하면서 이 문제도 조금 드리블이 아쉽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뭐가 좀 쌤이 했는지 일단 문제를 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A는요, 그냥 바다 한복판이네요. 그냥 바다 한복판. B는요, 여기는 뭔가 이게 해안 절벽 같은 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지형도를 보니까요. 여기가 곳으로 보면 되겠네요. 곳. C는요, 여긴 좁은 협곡 같은 데를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좁은 협곡. 그 다음 D는요, 갯벌이죠. 그리고 E는 섬이네요. 섬. 네. A는 최우빈기의 육지의 일부였대요. 자, 일단 울돌목이 어딘지 알아야 되죠. 울돌목이 어딥니까? 저기 진도 이쪽에 있는 곳이잖아요. 진도 이쪽. 서해안입니다. 서해안. 황해죠. 황해.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남해안은 과거 최우빈기 때 다 육지로 연결되었다. 그러니까 육지의 일부죠. 맞는 설명이네요. 그 다음 곳은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되었대요. 맞네요. 그 다음 병은요, 이 섬은요 사주로 육지와 연결된 육궤도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사주로 연결된 게 안 보이죠. 이건 갯벌로 연결된 거잖아요. 지금 확대해서 보면은 그냥 갯벌로만 연결돼 있잖아요. 이건 사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궤도가 아니네요. 사주로 연결된 육궤도입니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그 다음 D는 A로. D가 어디입니까? 갯벌이 그냥 아무거나 없는 바다보다 훨씬 더 간척하게 유용합니다. 맞네요. 그 다음 A에서 C로 흐르는 조류는 A에서 C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보다 흐르는 조류는 A보다 C 쪽에서 요쪽에서 더 유속이 빠를 거래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왜 여러분 물 호수 같은 거 이렇게 쭉 뿌릴 때 세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호수 끝을 쫙 조이면은 세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협곡을 확 할 때 유속이 빨라지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인데, 자, 여기서 학생들이 진짜 많이 질문을 했거든요. 선생님 지금 재수하는 친구들도 연락 오고, 뭐, 왜 병이 틀린 설명이에요? 뭐 이러면서 되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학생들이 헷갈려 있고, 뭐가 좀 아쉬웠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 지도, 이게 이제 학생, 수업 장면의 일부잖아요. 지금 보시면, 선생님이 울돌목 일대의 과거 지도예요. A에 대해서 발표해봐요. 라고 했어요. 자, 이게 어떤 해석이 되냐면, 울돌목 지도가 여기 연도도 표시가 됐어요. 연도 1918년이라고. 그러면 선생님이 물어보고자 하는 건 이 1918년도에 A에서 E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여기 보면 지금 A에 대해서 발표해볼까요? 라고 하고서 시점을 안 줬기 때문에 그냥 지구 전체 역사에서 A, E를 다 물어보는 건지 현재도 물어보는 건지 그걸 지금 국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병 같은 경우는요. 다른 친구들은요. 뭐 일부였습니다.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형성되었습니다. 파랑이 문제 없어요. B 같은 경우도. 그런데 병이 육궤도였습니다 라고 얘가 과거 표현을 얘기해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말을 좀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제 연락 온 친구들 걸 좀 들어보니까 선생님 이 섬이 과거에 육궤도였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린 거죠. 시험을 보고 있는데 문장 표현이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배운 그 한국지리 범위에서는 여기가 육궤도가 아닌데 여기 육궤도였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거 과거에 육궤도였을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시험 보는 도중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 하니까 그럼 이게 만약에 과거에 진짜 우리나라에 여기 육궤도가 있었다면 문제 오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형 전공을 하고 있으니까 교수님한테 바로 물어봤죠.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교수님이 우리가 빈기간빙기 이렇게
해수면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해수면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해수면 높이를 보면 현재가 가장 높대요. 현재가 가장 높아서 과거에 사주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은 일단 없대요. 그래서 이 말 자체도 다 맞긴 한데, 뭐 학문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문장 표현이 이렇게 되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과거라고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그걸 계속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 무 같은 경우도 선생님 한 번도 조류의 속도에 대해서 가르쳐 본 적은 없어요. 한국지를 가르치면서. 왜냐면 과거에는 있었어요. 하천의 유속, 조류의 유속, 이런 것들. 유속이 빠르다 느리다, 빠른 지점 느린 지점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우리 뭐 하천의 공격사면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네. 그거를 물어보는데 조류의 속도를 학생들이 구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그 물 호수 같은 걸 쓸 때 칙 하면은 빨라지는 거, 그거 생각하면은 사실은 풀릴 수 있는, 상식적으로는 풀릴 수 있는 건데, 한국지리 교과 내용에 이게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간. 선생님도. 근데 천재 교과서에 이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네, 이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제 그냥 억측이지만 이런 걸 또 헷갈려하는 학생들도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교과서에 있는 표현이라서 전혀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아무튼 11번 문제는 제가 느낀 감정들을 좀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푸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제 자체만 빨리 문제 푸는 걸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문제였습니다만,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런 아쉬움들이 있었던 문제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자, 사실 이 문제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답률이 매우 낮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청주를 묻는 문제죠. 청주. 자, 일단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가 어디냐면 서산이고요. 여기가 당진입니다. 여기가 청주, 여기가 안양이죠. 아까 여기 위에 철도 봤을 때 오송이 이 청주에 있습니다. 청주에. 아무튼 자, 제철소가 있답니다. 당진 얘기하는 거죠. 당진. 그다음 나는 조선 노충군 석회석, 단양이죠. 단양. 그 다음에 여수, 울산에 이어서 석유화학단지 서산이죠. 그러니까 남는 게 청주입니다. 청주의 산업을 찾아보세요 한 거예요. 자, 사실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가 그 올해 수능 특강을 이제서야 좀 찾아봤거든요. 사실 대학원 오면서 수능 특강 잘 안 봤는데 이거 아예 수능 특강이 똑같이 있던데요. 수능 특강이 똑같이 있으니까 사실 이거 본 학생들은 바로 풀었겠죠. 그러면은 안 본 학생들도 풀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안 본 학생들은 어디서 근거를 얻었어야 되냐라는 것이 바로 작년 기출입니다. 작년 기출에 청주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나왔었죠. 청주가 최근에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다. 그건데요. 그 선생님이 방금 아까 설명드린 오송에 엄청난 산업단지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 좀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산업들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 공업 구조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라는 걸 배우잖아요. 대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공업의 이중 구조 해가지고 중소기업이 튼튼한 게 아니고 대기업 하나가 멱살 캐리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위 10대 기업이 우리나라 진짜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 10대 기업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는 뭐 현대자동차, 포항제철, 그다음에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잖아요. 기아자동차 뭐 이런 거. 여러분 알만한 제조업 공장들은 이런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청주에 뭐가 있냐면 SK 하이닉스가 있어요. SK 하이닉스. 그리고 LG 화학이 들어와 있어요. LG 화학. 그 여러분 우리가 그 배웠던 그 석유 화학 할 때 그 여수에 LG 화학이 있거든요. SK 에너지랑 뭐 이런 것들. 아무튼 청주에도 화학 공장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청주 서청주 IC를 제가 나중에 꼭 답사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청주에 공단들이 엄청 많은 거. 그 청주에 엄청난 이 공단들이 생기면서 LG화학, SK하이닉스 이런 대기업들의 산업단지들이 모이고, 그리고 오송에는 바이오 클러스터가 생겨가지고 서울대, 연대, 고대 연구팀들은 다 여기 와 있어요. 이미 오송에. 그러니까 그게 요즘 핫하니까 문제를 내신 거죠. 물론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 기출까지만 하더라도 이 청주에 대한 배경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안 나왔는데 그 선지로 출제가 되고 나니까 수능 특강에 아예 요게 그대로 실렸더라고요. 청주에 대한 파트가. 그래서 보시면 1차 금속 나와 있는 거, 이게 이제 제철 관련된 얘기죠. 제철. 그리고 전자부품이랑 자동차 트레일러니까 아니고, 이거 석유화학이랑 화학이랑 이거 SK 하이닉스가 있다고 했으니까 전자장비, 전자부품, 컴퓨터, 그리고 화학, LG화학.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수능 특강 제가 화면을 이렇게 캡처해서 올리면 저작권 위반이 되기 때문에 올릴 수 없지만 수능 특강에 그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셔서 충청도에 있는 이 산업 구조들 정리 한번 쭉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청주가 꼭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청주 요즘 핫한 도시입니다. 공업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북 내륙으로 이렇게 공업들이 발전하고 있어서 청주도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이 나왔잖아요. 한번 살펴보시길 바래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지도에 표시된 4지역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이라고 합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전력, 신재생 이렇게 나와 있고요. 4도시가 나와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서울이죠. 여긴 경북이고요. 울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남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조건들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지금 가나다라를 보시면요, 석탄을 아예 안 쓴 곳이 있습니다. 그죠? 석탄을 아예 안 쓰고요, 석유하고 천연가스 그리고 전기 엄청 쓰는 곳입니다. 찾을 수 있겠죠? 왜? 이 4개 중에요, 석탄으로 관련된 걸 만들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할 동네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서울에 석탄 화력 공장을 짓겠습니다. 일단 공간도 없고요. 그거 짓는다고 했을 때 과연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거기에 아파트 하나 짓는 게 이 사람들은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나가 서울이 되겠습니다. 석탄이 아예 없는 걸 보고 찾은 겁니다. 그 다음 석탄이 엄청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있습니다. 석탄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데가 발전하고 그 다음 제철소였죠. 자, 그럼 이 석탄 비중이 엄청 높은 여기가 경북이 되겠죠. 그리고 석유 엄청 많이 써요. 석유화학이 발달한 곳이겠죠. 석유화학 발달하고, 그리고 보면은 나 같은 경우는요, 석탄도 많이 쓰고 석유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제철소하고 석유화학이 다 있을 수 있겠네요. 전남이 여수의 석유화학, 광양의 제철까지죠. 그러니까 여기가 전남이 되겠고요. 여기가 울산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경북은 석유 소비량이 석탄 소비량보다 많다 했네요. 석탄이 더 많죠. 가를 보시면요,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천연가스 지역 내 소비 비율은요, 울산이 서울보다 높대요. 천연가스만 보면요, 천연가스 이만큼이네요. 서울은. 울산은 요만큼이네요. 비율만 보면요, 서울이 더 높네요. 근데 울산이 높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석유의 지역 내 소비 비율은요, 전남이, 석유만 보래요. 석유만 보래요. 요만큼이네요. 울산이 훨씬 많네요. 전남이 세 지역보다 높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가와 나의 경북과 전남에는 제철소가 있네요. 맞는 설명이고요. 나와 다가 전남과 울산이 행정구역 경계가 접해 있대요. 아닌 설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방법들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고, 혹시나 통계가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수능 특강의 최신 자료들로 아마 업데이트가 되었을 테니까 수능 특강 한번 쫙 살펴보시면서 정리 한번 다시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번 문제입니다. 그래프는 산업별 취업자 수 비율을 줬대요. 경기, 서울, 제주, 충남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1차 알려줬고요. 2차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100에서 1, 2차 빼면은 3차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선생님 꼭 표를 그리거든요. 여러분도 표를 그리고 푸시길 바랍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쓰고, 이렇게 빨리 하고 해볼게요. 가를 보면요, 1차가, 여러분 이거 정확한 숫자 꼭 안 지키셔도 돼요. 그냥 대략 보시고 맞는 것 같다 싶으면 돼요. 가가 한 17, 1차가 17, 2차 한 4. 자, 이거 두 개 21이니까 3차는 79가 되겠네요. 나는요, 1차 15네요. 1차 15. 그리고 2차가 한 22. 그럼 요게 두 개 더하면은 37이니까요. 63 정도가 되겠네요. 다는요, 1차가 한 2. 그리고 여기가 한 18 정도로 보면 될까요? 여기가 80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라는요, 1차가 빵이네요. 그리고 2차가 한 8. 그럼 3차가 92 정도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확 힌트가 나왔죠. 서울, 경기, 제주, 충남이 제시가 됐는데요. 1차 산업, 즉 농사를 짓지 않는 곳이 있대요. 바로 유추할 수 있죠. 서울이죠. 자, 여러분 서울에 농사 짓는 데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이거 비율로 나타내니까 이렇게 거의 제로의 수렴액에 나오는 거죠. 서울 1차가 없고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는 거죠. 다라는 곳은요. 다라는 곳은요, 농사는 거의 짓지 않아요. 농사 짓기는 거의 어려운가 봐요. 근데 2차 제조업은 좀 발달했고요. 그리고 3차 산업도 발달되어 있네요. 경기, 제주, 충남 남았거든요. 대표적인 게 경기겠죠. 취업자 수 비율이니까요. 네. 그리고 가를 보면요, 농사도 좀 지어요. 17이거든요. 근데 2차 공업이 거의 발달 안 했네. 이 4지역 중에 공업이 제일 발달 안 한 곳 제주죠. 농사도 많이 지는데 제조업도 많이 해요. 충남이죠.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자, 가는 제주래요. 나는 경기래요. 틀렸죠? 제주가 충남보다 3차 산업 비율이 낮대요. 제주는요, 3차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죠. 관광. 예. 그러니까 2번도 틀린 선지고요. 충남이요. 경기보다 제조업 출하액이요. 자, 여러분 문제 푸실 때 항상 비율을 묻는 건지 절대 숫자를 물어보는 건지 항상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비율이죠. 비율이죠. 여기 비율은 제주가 높죠. 실제 숫자는요. 인구 곱해야 되죠. 인구 곱하면 충남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제조업 출하액이래요. 자, 여기서 제조업만 보면 또 비율만 보면 나가 높아요. 근데 출하액은 우리나라 출하액 1등 어딘데? 경기도잖아요. 경기도. 틀렸어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 경기도가 서울보다 3차 산업 중에서도 생산자 서비스 물어보는 거죠. 이런 거. 서울에 훨씬 더 대학 많잖아요. 여러분들 가고 싶은 대학들 다 서울에 있잖아요. 서울에.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서울이 더 발달할 수밖에 없다. 틀렸고요. 가라 중에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1인당으로 가면 경기하고 서울이 하위권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인구가 너무 많아. 서울 900만, 경기 1200만. 1300만인가요? 아무튼 지금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아무리 돈 많이 벌면 뭐해? 이걸 n분의 1로 나누면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남이 제일 높은 게 나온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산업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 정말 많이 나왔던 기출문제 스타일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가장 학생들이 헷갈려 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문제 유형이랑 이런 거 엄청 우리가 많이 익숙해진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실 쉽게 풀 수 있었는데 요 지역 하나,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친 요 지역 하나가 문제의 난이도를 올려버렸습니다. 네, 그렇다고 킬러까지는 아니에요. 네, 자, 우리나라 북한의 지형 어떻게 배웠습니까? 북한은 태백산맥도 있고 이렇게 함경산맥도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산맥들이 많이 지나간다라는 거. 즉 지금 이 빨간색 지역은 고도가 높은 지역이라는 거. 이게 엄청난 변별도를 갖고 옵니다. 그냥 내륙 지역 이렇게 풀면 우리가 배웠던 연교차는 해안에서 내륙으로 갈수록 서해안이 동해안보다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풀면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도가 높은 지역이라는 거, 이걸 체크해야 문제가 풀렸습니다. 되셨죠? 자, 하나씩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선생님 요 네 지역의 이름 다 몰랐습니다. 물론 두는 알아요. 여기는 중랑진이고요. 여기는 청진이에요. 청진. 요 두 지역은 사실 선생님도 잘 몰랐어요. 그 이름까지는 잘 몰랐어요. 당연히 도시가 있다는 건 아는데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풀게요.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서 선생님도 풀었다는 거. 선생님이 진짜 1년 동안, 거의 1년이죠? 1년 동안 수업을 안 하니까, 야, 이렇게 빨리 까먹을 수가.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공부해야 안 까먹습니다. 자, 보시면 평균 기온 차이를 주셨고요. 가나 1월, 8월인데 가렸습니다. 자, 이거 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어딜 가도 더워요. 왜요? 우리나라는 여름에 기온차가 적거든요. 지역별 기온차가 적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겨울에는 지역마다 확실히 기온이 달라요. 확실히 서울 살던 친구들이 겨울에 제주도 가면 따뜻해요. 겨울에 확실히 동해안 가면 따뜻해요. 그죠? 왜? 우리나라는 겨울에 지역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걸 물어본 거죠. 자, 보니까요, 이 또 태블릿이 좋은 게 또 색깔을 여러 가지 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나를 보면요, 이게 또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직선이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자, 요만큼. 지금 요 보라색이 나 지역의 기온 차죠. 나 지역의 기온 차인데 여기는 12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6도, 마이너스 6도 정도, 12도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다른 색깔, 초록색 해야지. B하고 D 지역의 차이죠. 요만큼. 요만큼은요, 한 3도에서 4도, 한 7도씨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기온 차이가 더 큰 게 나왔죠. 나가 겨울이고, 즉 1월이고, 가가 여름, 8월이라는 거죠. 찾으실 수 있겠죠. 이거 많이 나왔던 기출 유형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요거 색깔들은 지우고요. 일단 가나 찾았어요. 1월하고 8월 찾았어요. 이거 보니까 평균 기온 차이라는 걸 줬어요. 해당 지역의 평균에서 네 지역의 평균 기온을 뺐어요. 자, 요거 학생들이 아직도 많이 어려워 하거든요. 이거 진짜 쉽게 생각해 봅시다. 자, 요렇게 했더니 결과가 플러스가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죠. 플러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해당 지역의 평균 기온이 네 지역보다 높았다. 즉, 다시 설명해봐요. 플러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해당 지역이 내 지역보다 기온이 높아요. 맞죠? 제가 가리고 있군요. 내 지역이 기온이 높아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 마이너스가 나오면 내 지역보다 기온이 낮아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기온이 낮아요.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러면 가 볼게요. 가. 여름철에 뺐더니 요 D라는 친구는요. 마이너스예요. 유일하게. 여름에 다른 지역은 따뜻한데요. 얘만 추워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잖아요. 내 지역보다 유일하게 여름철에 기온이 낮아요. 힌트가 됐죠. 끝났죠. 어딥니까? D가 되겠죠. D가 되겠죠. 고도가 높은 지역이겠죠.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은 낮아진다. 그거죠. 여기가 D라는 걸 알려준 힌트였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 거꾸로 나를 봤을 때요. 나를 봤을 때 C를 보세요. 나를 봤을 때 C. C는요. 겨울에 제일 따뜻해요죠. 겨울에 제일 따뜻해요. 그리고 A는요. 겨울에 제일 추워요. 겨울에 제일 추운 곳 중강진이죠. A. 이렇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B를 보시면요. 쭉 이렇게 해보면 여름에 제일 더워요. 여름에 제일 더워요. 그럼 여름에 제일 더운 곳 저위도여야겠죠? 저위도면서 서해안 쪽이, 황해안 쪽이 더 덥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B, 여기가 A가 되겠죠. A래요. C가 되겠죠. C. 네. 이렇게 푸니까 괜찮죠? 근데 이 D가 고도가 높은 지역이 아니고 그냥 내륙 지역 이렇게 해버리면요. 이게 안 맞아요. 이걸 풀 수가 없어. 계속 여기서 시간을 잡아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지형도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지형도는 보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전체 지형을 한번 쭉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되죠. 자, 볼게요. A는 D보다 기온의 연교차. A가 중강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교차 제일 큰 곳. 틀렸죠. B는 C보다 1월 평균 기온. B는 C보다 1월 평균 기온이 높대요. 자, 이거 참 근데 쉽게 나왔죠. 1월인 거 우리가 이거 나는 구했죠. C가 더 높대요. 1월 평균 기온이 높다. 바로 나오잖아요. 이거 틀렸잖아요. C가 더 높다. 이거 나오죠? 그죠? 네. BC가 어딘지 몰라도 요 그래프만 보고도 알 수 있겠죠. BC 여기서 만약에 못 찾았다 하더라도. 그죠? 그다음 C는 B보다 연 강수량. C가 어디냐면 청진 이쪽 여기고요. B가 이쪽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나라 북한의 강수량 여기 청천강 중상류 이 지역이 1등. 그러니까 원산이 당연히 1등이에요. 원산 여기 토끼목 부분 원산 1등. 그다음에 여기 청천강 중상류, 그다음에 중하류 여기 하류 지역 이쪽 평야 지역. 그다음에 여기 관북 지역은 낮아요. 강수량 제일 낮아요. 이렇게 배웠죠? 연강수량이 C가 더 많대요. 틀렸죠? 그 다음 D는 A보다 해발고도가 높다. 이선지죠. 이선지를 보고 해발고도 체크를 하셔서 다시 풀었으면 됐을 거예요. 그랬으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겠죠. 맞는 설명이고요. B는 관북이래요. B는 관서죠. 네, C가 관북이죠. 거꾸로 됐습니다. 그래서 5번은 틀린 선식. 4번을 고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보니까 또 이거 어려운 킬러 문제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지리 기출을 봤을 때 이 정도를 킬러라고 하기 조금 어렵긴 한데 제가 보기에 그나마 어려웠던 문제라고 한다면 이거 15번 그리고 12번 아까 청주 문제 12번 15번 정도가 시간 좀 많이 잡아먹지 않았을까. 문제 20번은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6번 문제입니다. 자, 석회암 지형하고 이제 화산 지형이 나왔습니다. 세계 자연유산인 검은 오름 용암동굴계에는 자 여기가 그 제주도 자연유산이죠. 만장굴, 김영굴 뭐 이런 게 있대요. 만장굴은요 용암동굴입니다. 또 이거 풀려면 이거 용암동굴인 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용암동굴계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중 당첨을 동굴은 용암동굴이래요. 이거 좋네요. 용암동굴이라고 줬고요. 그 다음 석회동굴이 나타나는 지형이 발달한대요. 왜 그럴까 봤더니 여기에는 조개 껍질이 부서져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이 용식되어 이런 것들이 해서 종류석 석순 이런 게 나타나요. 그래서 요거를 위석회 동굴이라고 불러요. 위가 페이크라는 뜻이에요. 페이크 석회 동굴이야. 이거 석회 동굴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종류석 석순이 나타나니까 이거 석회 동굴 같은데 그냥 석회 동굴 아니잖아. 그러니까 페이크 석회 동굴, 위석회 동굴이라고 불러요. 아무튼 기억 주변에 용암동굴 주변에 석회암 풍화토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틀렸고요. 니은 용암동굴은 용암 표면의 내부의 냉각 속도 형성 차이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흐르는 용암 표면과 내부의 냉각 속도. 자, 현무암질 용암이 후루룩 하는데 겉에는 지표하고 마주치네요. 그러니까 빨리 굳었어. 근데 밑에는 가버렸어. 그러니까 여기가 텅 빈
텅 빈 공간이 생겼죠. 이게 용암 동굴이죠. 용암 냉각 속도 차이 맞네요. 디귿이 가장 많은 곳, 석회동굴이 가장 많은 곳, 우리나라 우지역. 선생님 강의를 보신 분이라면 그 강원도 이쪽, 충청북도 이쪽, 여기 조선계가 지나가는 곳이죠. 제주도 아니죠. 그다음 용식은 화학적 풍화 맞습니다. 자, 용식은 자 암석이, 그러니까 풍화는 암석이 제자리에서 녹거나 깨지는 현상인데 용식이 녹는 거죠. 그래서 화학적 풍화 맞습니다. 16번도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1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7번 우리나라 인구에 대한 신문 기사래요. 자, 외국인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선생님이 앞 문제에서 통계를 볼 때 절대 숫자를 묻는 건지 비율을 묻는 건지 항상 확인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그걸로 약간 장난친 문제죠. 최근 내국인의 인구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이 있어. 뚜루룩 하니까 외국인 유행가에서 외국인 근로자,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오신 분들이죠.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 볼게요. 기업 경남이 전남보다 많다. 경남이 훨씬 더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남동임의 공업지역. 그러니까 전남보다 많겠네요. 그 다음 결혼 이민자는요 우리나라 전체 시에서 시지역보다 군지역에 많이 거주한다. 자 여기서 많이 낚인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뭐 물어봤어요 지금? 뭐 물어봤습니까? 결혼 이민자 전체 수를 물어본 거죠. 자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은 곳은 촌락이에요. 왜요? 결혼 정년기가 됐었던 남성분들이 결혼을 못하니까 외국인 이민자분들과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촌락 자체는 인구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이민자랑 결혼한 사람의 비율은 높아요. 근데 실제로 결혼한 커플의 숫자, 실제 숫자는 서울이랑 경기가 훨씬 많겠죠. 왜? 거기 사람이 훨씬 많은데. 요즘 뭐 외국인 외국 부부, 국제 부부 유튜브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분들 다 어디 사시는데요? 다 서울 경기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잖아요. 절대 숫자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에서 시지역보다 군지역에 많이 거주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이게 페이크죠. 비율은 당연히 군지역, 촌락이 높아요. 근데 절대 숫자는 시지역이 많아요. 그거 물어본 겁니다. 디귿, 외국인 근로자가 디귿이 안산이네요. 안산은 우리나라의 경기도에서 공업이 좀 발달한 곳이죠. 외국인 근로자가 결혼 이민자보다 많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 합계 출산율은요 우리나라 기준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2.1명보다 높대요. 희망뉴스죠. 희망뉴스. 예, 우리나라 지금 0.7명인가? 그렇죠. 발표한 거 0.7 아니었나요? 1.7인가? 0.7인 걸 기억하는데 저도 얼마 전에 본 뉴스인데 우리나라 출산이 많이 낮죠. 예, 2.1명이면은 세상에 어느 선진국보다도 높은 겁니다. 네, 지금 유럽도 요즘 복지 정책 아무리 해도 1.6명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2.1명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 희망 뉴스 정도가 되겠네요. 기업 디귿 그래서 2번 고르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 전에 이거 통계 문제 푸실 때 절대 숫자하고 그리고 비율 항상 구분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도시 구조를 보통 문제가 나올 때 서울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부산이 나옵니다. 부산이 교과서에도 소개되어 있고 수능 특강에도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이 나왔습니다. However, 처음 보는 데가 나왔습니다. 선생님도 이거 보고 이게 뭐야? 했어요. 선생님은 사실 지금 이제 선생님의 미래 와이프죠. 미래 와이프가 부산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매주 부산을 가요. 매주 부산에 가서 이제 부산을 잘 아니까 문제를 푸는데 어렵지 않아서요. However, 학생들은요. 부산 사는 친구들이야 당연히 쉬울 수 있겠지만 아니 다른 데 사는 친구들이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교과서도 안 나와요. 여기 두 지역. 중구는 나와요. 다른 두 지역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풀까? 응용을 하라 이거였구나. 어떻게 응용하냐? 우리가 수능 특강에 보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중구 지역은 도심 지역으로 나옵니다. 가장 중심에 있으니까요.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대구 동성로 이런 쪽 거기가 가장 가운데 있어요. 그럼 주변이 외곽 지역이겠죠. 그리고 공업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부산의 공업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수능 특강이랑 교과서 보시면 이쪽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칠한 데가 공업 지역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거 왜 공업지역인지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대 항구가 어디입니까? 부산항입니다. 부산항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항이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공업 물건들 만든 거 수출하기 편하려면 이쪽에 많이 몰리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러니 여기 지금 선생님이 여기 지금 빗금친 요 지역 여기는 이 공업지역이랑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공업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외곽지역. 이렇게 푸는 거였습니다. 수능 특강에 있는 그림을 조금 응용한 거예요. 예, 조금 치사하긴 하지만 볼게요. A, B, C 나왔는데요. 자, A는요, 상업지역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상업지역이 높다, 도심. 여기가 A가 되겠죠. 그 다음 보면요, 주거 기능보다 공업지역이 제일 높은 데 있죠. 공업지역도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여기 보면요, 이거 수치 20%밖에 안 돼, 20%. 녹지지역이 제일 높잖아요. 녹지지역이 높으니까 또 이거 헷갈리잖아, 학생들은. 아니, 녹지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 돼? 막 이러면서. 그쵸? 네. 근데 공업지역이 제일 높은 거 특징 보고, 여기가 C구나. 그리고 나머지 여기 주거지역이 있는 여기가 B구나. 이렇게 푸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 아, 참. 헷갈리죠. 헷갈리죠. 예. 자, 볼게요. B는 바다와 인접하고 있대요. 아니죠. A는 B보다 주간 인구 지수. 주간 인구 낮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 이거는 도심이 높죠. 맞는 설명입니다. 자, 이제 한국 지리가 이런 점에서 또 좋긴 좋아. A, B, C가 난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B, C를 사실 A는 찾을 수 있어요. B, C를 찾을 수 없어요. 그죠? B, C를 찾을 수는 없어. 근데 A는 확실히 도심인 거 알아. 근데 2번 선지는 확실하죠. A는 B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끝. 그죠? 답은 나와요. 그러니까 수능 때 분명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나올 수 있어요. 100%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근데 우리 아는 걸로 답이 확실하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A는 C보다 상주 인구가 높대요. 도심은 상주 인구가 높지 않죠. 그다음 B는 C보다 제조업 사업체가 많다. 지금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게 정리했으니까요. B가 C보다 B는 외곽지역 주거가 훨씬 높은데. 근데 여기 보면 B가 여기 보면 제조업 사업체수 이런 거 다 나올 그 공업 비율로 풀 수 있겠잖아요. 그죠? B는 C보다 제조업 사업체 수가 적겠죠. 그다음 C는 A보다 금융 및 보험업, 생산자 서비스업이죠. 이거 도심에 많죠. 그러니까 5번은 틀린 사실. A가 더 높겠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9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가나 지역의 특징을 그림과 같이 표현했을 때 했잖아요. 자, 선생님이 그 총평을 했을 때 요즘 지리가 다른 사탐 영역의 문제를 많이 갖고 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정치화법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더라고요. 정치화법에. 이런 식으로. 예, 아니요. 이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풀 수 있게끔 한 건데. 한번 볼게요. 가는 안동이네요. 나는 경주네요. 안동하고 경주에 대한 설명을 4개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죠? 네. A.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역사마을이 있나요? 안동 하회마을. 경주에 있죠. 세계문화유산 마을. 네. 둘 다 이해래요. 둘 다 이해잖아요. 이해. 맞네요. 기억 맞네요. B. 원자력 발전소가 경주에 있죠. 경주에 있는데 여기 경주 X라고 했잖아요. 아니오라고 했잖아요. 틀렸어요. 네가 경상도, 경주, 상주가 이제 그 앞글자 따서 경상도란 말이 만들어진 거죠. 안동은 아니고 경주 맞으니까 맞네요. 도청 소재지 안동이네요. 안동인데 둘 다 아니래요. 틀렸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되는 겁니다. 이거 사실 정치화법에 나오는 그 문제 유형을 그대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충분히 나올 법한 문제라고 생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어려운 것 같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문제를 처음 본 친구들이라면 당연히 예 아니요 막 찾아가면서 하기 좀 어려웠겠죠. 드디어 문제 20번이 나옵니다. 20번 풀러 가보시죠. 20번 보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자, 이 문제 유형은 사회문화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진짜 쉬워요. 문제 자체 진짜 쉬워요. 선생님은 사실 그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이제 또 7차 교육과정 세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도 사회문화를 했었어요. 사회문화의 문제를 또 많이 풀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한지 세제를 가르치고 학생들이 사회문화랑 생활과 윤리를 많이 하니까 그쪽 문제 유형은 뭐가 있나 하고 좀 자주 풀어보긴 했었습니다. 물론 많이 틀리긴 했지만 그쪽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서 사회문화 문제 유형을 그대로 갖고 온 문제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내용은 진짜 똥이에요. 이렇게. 너무 쉬운 내용이에요. 다 너무 쉬운데, 이거를 맞춰야 되니까 학생들이, 아씨! 이렇게 된 거죠. 일단 문제 해설을 먼저 해볼게요. 자, A, B, C가 나왔으니까 A, B, C가 뭔지 알아야겠죠. A는 일단 영토가 되겠고요. B가 영해가 되겠죠. C가 배타적 경제 수역 EEZ가 되겠습니다. EEZ 개념, 영해를 제외한 188L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이 표현된 겁니다. 네, ABC 됐고요. 자, 보시면 자, 이 문제의 핵심은 갑, 을의 점수입니다. 맞으면 1점, 틀리면 빵점이래요. 그럼 보시면
갑은 다 맞았어요. 즉 갑은 기역, 니은에 다 맞는 설명을 해야 돼요. 요게 핵심이죠. 그리고 을은요 2개만 맞았어요. 2개만 맞았어요. 자, 이거 볼게요. 영공은 A와 B의 수직 상공입니다. 예, 맞죠? 자, 1점, 1점 받았습니다. 1점, 1점. 그죠? 그다음 우리나라 B, 영해는 모든 시역에서 기선으로부터 12해리래요. 아니요 했죠. 얘가 1점이고요. 얘 틀렸습니다. 빵점이에요. 즉 을은 이 밑에 있는 가, 나와 연결된 것 중에 둘 중에 하나만 맞아야 돼요. 하나만 맞아야 돼요. 그죠? 그게 핵심인 겁니다. 그거를 이제 보면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볼게요. 가가 이어도는 우리나라 A 영토에 포함된다래요. 자, 우리나라 영토입니까? 아니죠. 우리나라 영토의 최남단은 마라도죠. 마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거 틀렸어요. 즉, 얘 틀린 답변이에요. 그러면 기억은 아니오죠. 맞나요? 왜냐면 얘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을 아니오네요? 얘 맞았죠. 얘 2점이에요. 그럼 밑에 건 무조건 틀려야 되죠. 근데 얘가 얘라고 했잖아. 얘라고, 이거 동그라미랑 헷갈리죠? 얘라고 했잖아. 니은은 아니오라고 해야 되죠. 니은은 얘래요. 틀렸죠. 아,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뭡니까? 사회문화에 진짜 많이 나온 유형이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 다음 니은 볼게요. 나가 C에서 타국의 인공섬 설치가 보장된다. C가 EEZ예요. 자, 일본이 우리나라 동해안 독도 옆에 와가지고 인공섬을 설치하겠대요. 그걸 보장해준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아니오예요. 아니오. 나는 아니오예요. 그죠? 니은이 아니오죠. 그럼 얘 맞았죠? 1점 받았죠? 얘는 틀렸죠? 빵점 받아야 돼요. 을은요. 그러니까 을은 여기 아니오가 맞는 답변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도 아니오가 나와야 돼요. 기억이 아니오? 맞네요. 니은이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기억 보시면 가를 물어봤으니까 기억을 물어볼 줄 알았더니 니은을 물어보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를 맞추라 이거거든요. 일단 풀게요. 다음 기억이 얘래요. 자, 기억은 얘래요. 그러면은 얘는 맞았죠. 1점 받았어요. 아니오니까 틀렸죠. 그럼 얘가 맞는 거죠. 1점 받아야, 아이고, 저도 헷갈려요. 1점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니은은 무조건 얘가 돼야 돼요.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선지가 들어야 돼요. 제주도는 직선기선을 설정하기 위한 기점 중 하나래요. 직선기선은 우리나라 서해안, 황해안, 섬이 많으니까 다도해니까 그쪽에 직선기선 연결하고 동해안의 일부 지역이죠. 거기가 직선기선이에요. 근데 제주도가 직선기선을 설정한대요. 아니죠. 제주도는 통상기선이죠. 그러니까 틀렸죠. 기억이 얘라며. 얘가 돼야 되는데 제주도 이건 틀린 설명이잖아요. 니은도 얘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틀린 설명이죠. 틀렸어요. 야, 기가 막힙니다. 그죠? 그 다음 니은이 아니오면 니은이 아니오예요. 얘 맞았죠? 얘 틀렸어요. 빵점이에요. 그럼 아니오가 무조건 맞는 거죠. 기억도 아니오여야 돼요. 우리나라 A의 최남단, 영토의 최남단은 해남 땅끝마을이에요. 영토의 최남단 마라도죠. 그러니까 아니오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리을이 맞는 거, 니은, 리을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죠. 저는 사실 이거 문제 풀 때 당연히 아는 유형이고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리고 사회문화를 한 친구들은 이걸 알고 있어서 슉슉슉슉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니? 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사회문화에서도 이렇게 나와주면 이거 땡큐예요. 사회문화는 여기에 이제 그 인구 비율 막 이런 거 들어간 다음에 이제 계산 막 들어가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하니까 진짜 어렵거든요. 왜 작년 수능인가에 3% 되는 문제 있잖아요. 3%인가? 4% 정답률. 그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보면 어려운 문제 아닌데 이거는 지리를 했던 학생들은 이거 처음 봤거든요. 사회문화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도 꽤 있어요. 지리하는 친구 중에. 그리고 사회문화에 이런 게 싫어서 온 친구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거 만약에 1번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영토 문제니까 1번. 여러분 뒤에 이거 다 작살 나는 거죠. 문제 못 풀죠.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다. 그러니까 어려웠다는 게 어떤 거냐면 새로운 문제 유형을 개발해야 되는데 문제 유형을 만들기는 쉽지 않으니까 사회문화의 영역을 갖고 왔는데 과연 이게 옳았냐 옳지 않았냐 이거는 가치 문제니까요. 굉장히 많이 좀 그 인터넷 커뮤니티, 학생들 커뮤니티, 선생님들 커뮤니티 다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 20번 문제가. 근데 제가 보기엔 킬러까지는 아니었어요. 사실 킬러라고 보면은 12번하고 15번이 더 킬러예요. 솔직히 말하면.
청주하고 그 북한 기후 문제요. 아무튼 6월에도 비슷한 유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9월에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대신 좀 더 다듬어지겠죠. 좀 더 다듬어지고, 더 문제인 건 만약에 이게 영토 문제가 아니고 좀 더 어렵게, 이거 여기 만약에 기후로 문제를 내버리면 더 어렵겠죠. 예. 그러니까 확실히 개념 정리는 해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문제 유형이 나오면 방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얘네가 무조건 한 명은 다 맞는 거, 한 명은 틀린 게 나올 거예요. 무조건 한 명은 다 맞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 유형은. 다 맞았으니까 이렇게 선생님처럼 위에 점수 주고 맞았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지금 태블릿으로 하니까 이렇게 바로 지우고 하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거 나오면 이렇게 문제 옆에다가 칸칸 만들어가지고 헷갈리지 않게, 내가 전에 풀었던 거를 또 이렇게 해버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게만 잘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리에서 이 정도 했는데 이런 반응이 나왔으면 여기를 더 어려운 선지로 만드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아무튼 20번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월 모의평가 해설을 모두 마쳤습니다. 참 이렇게 말이 많은 시험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여러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던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수험생 입장에서 이 문제들을 봤을 때 못 풀 문제는 단 한 개도 없었다. 네, 뭐 새로운 문제 유형, 뭐 조금의 표현의 애매모호함, 이런 걸래 할 수 있었지만 어려운 문제는 솔직히 없었다. 이렇게 말하 좀 미안하지만, 예, 기출문제 충분히 풀어보고 한 친구들은 사실 50점 충분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낯선 유형에서 얼만큼 빨리 내가 받아들이고 적응하냐에 따라서 이제 등급컷이 좀 갈렸던 것 같아요. 이번 본 수능에서도 아마 이런 경향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킬러 문제를 내지 말라고 했던 정부의 압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통계 문제보다는 다른 유형으로 좀 난이도를 높이려는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근데 연습할 재료가 없어요. 그죠? 그 다른 데 같은 게 기존의 기출 유형이 계속 나왔으면 기출을 또 풀어보면 되는데 이런 유형의 기출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뭘 해야 되냐? 더 개념 공부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더 개념을 튼튼하게. 20번 문제처럼 논리를 물어보더라도 내가 개념이 확실하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었거든요. 그죠? 내가 청주 문제 봤었어도 수능 특강 열심히 봤으면 그 통계표 보자마자 바로 풀 수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낯선 문제를 대응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더 탄탄하게 기본 개념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 공부 더 철저하게 하시고요. 선생님 지금 해설 강의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 지금 교단에서 지금 9월, 그러니까 좀 겨울방학까지 치면 한 9개월 정도 내려놨거든요. 한국지리 다시 풀려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선생님이 나조차도. 여러분들도 계속 꾸준히 반복하는 게 답입니다. 수능 때까지만 참자고요. 수능 때까지 자기가 선택한 과목들 열심히 반복하시면서, 그리고 이번에 틀렸던 유형이 있다면 그 유형들 관련된 개념 정리 다시 한번 해보시면서 수능까지 열심히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영상 시청하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선생님은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화이팅!